여러분들과 오늘 사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함께 그동안 제가 좀 공부한 내용을 약간 소개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이 한반도의 운명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사실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는지 그 말씀도 좀 같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또 앞으로 우리의 그 행동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원칙을 정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이제 얼마 전 뉴스 시간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치 않게 이렇게 저항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평화협상이라고 그럴까? 일종의 휴전 협상을 시작했죠. 몇 차례 협상을 하면서 엊그저께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리아 모델을 러시아가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리아식으로 해결하자. 이건 뭡니까? 바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쟁을 멈추고 정전, 휴전하고 전쟁 중지하고 휴전선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설정한 다음에 분리시켜서 분할해서 분단국을 만들자고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의 영토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분단국을 만든다는 것은 상호 최전선 대치를 저들끼리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뒤편에 앉아있는 강대국은 단순히 영토가 몇 킬로 뒤편으로, 전선이 몇 킬로 뒤편으로 물러난 그런 의미의 안보적인 안정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웃 국가가 그 국가의 국민들 간에 결정적으로 대립해서 대치하고 사사건건 싸우도록 하는 그런 문제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렇게 대치를 시켜놓으면 동족 혹은 같은 국민 간에 분단된 두 당사자들 간에 정통성과 그 중심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이민족과의 전쟁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 깊은 증오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그 민족, 그 국가의 국력 소모가 대단합니다. 군비를 증강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 분열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씨를 심는다고 그러는 코리아 모델이라는 말을 미국의 CNN이나 BBC는 아주 쉽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어떤 한 가지 해결 방법인 듯 코리아 모델 주장한다. 못 받을 거 있느냐 없느냐, 좀 아깝지 뭐, 좀 이런 식의 어떤 그 흥정 혹은 협상의 한 가지 대안인 듯이 논의되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분단 현실이라는 것이 주변 강대국들 간에는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기 위해서 조작 혹은 조정된 것인지 그 맥락을 이해하게 돼서 더 엄중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대한, 또 우크라이나라고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좀 생소한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우리가 처한 위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정말 큰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큰 거울이자 어쩌면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나 우리 한반도나 유라시아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강대국, 러시아라고 그러는 초강대국, 중국이라고 그러는 강대국, 또 바다 건너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라고 그러는 강대국들, 이런 건데,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아주 접해 있는, 접경에 있는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에 접한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국, 러시아하고 접한 약소국이다.
근데 우리 약소국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준대국이라고 합니다. 대국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한국이 왜 대국이냐? 인구 5,500만, 남한만, 국민소득 3만 불, 30-50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7번째로, 어떤 의미에서는 7번째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인구도 큰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2,500만, 세계에서 9번째 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핵을 보유한 기정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듯이 그런 나라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혹은 우리 스스로 연상하듯이 약소국 혹은 약소민족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도 8,9천만이 쓰고 있는 언어가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학문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그런 언어도 많지 않습니다. 기술력에서나 혹은 그런 경제력에서나 혹은 문화 전통 면에서 이런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 만한 그런 큰 나라가 소국 취급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옆에 맞붙어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초강대국, 초초강대국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준강대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역량, 자기 위치를 그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소개한, 우리말로 우크라이나 소개한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참고문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구로카와 유지라고 일본 외교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유럽의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1991년에 독립을 딱 하고 보니까 유럽에 이렇게 큰 나라가 있었나? 바로 19세기 말에 이태리가 통일했을 때, 19세기 말에 독일이 통일했을 때 유럽에서 새로운 강대국 두 나라가 태어난 거거든요. 전통적인 프랑스나 영국 빼놓고,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 빼놓고, 식민지가 많았던 나라 빼놓고, 갑자기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이태리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던 그런 19세기 말의 상황처럼 20세기 말에 1990년에, 91년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보니까 국토의 크기가 프랑스만 하고 인구는 5,200만. 갑자기 계산을 딱 해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소련의 주요 군수공장, 미사일 공장, 우주산업공장 같은 산업들이 모여있는 아주 소비에트에서 아주 핵심 가는 콤비나트 산업기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포항, 울산 같은 겁니다. 그런 노른자위가 한데 뭉쳐갖고선 우크라이나 나라가 딱 탄생한 겁니다. 이 대국이 작년도 국민소득이 3,500불입니다. 세계 122위, 부탄 바로 위에요. 아니, 소비에트 체제 안에서 그렇게 강성한 그야말로 노른자위 같은 땅을 갖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세계 식량 창고라고 그럽니다. 국토 면적은 프랑스만 한데 경지 면적은 프랑스보다 2배예요. 거기다가 땅이 흑토라고 그래갖고 그냥 새카만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옥토의 큰 대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소비에트 지배로부터 풀려나와가지고 지금 30년이 될 동안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 저런 파국 국면이 돼갖고 이제 드디어 전쟁까지 겪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약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원을 결집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 없었던 겁니다. 지도력이 없었던 건 지도자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는 유럽의 새로운 대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척인 곳에 커다란 한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니까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러시아 쪽의 견제가 대단했던 겁니다. KGB의 공작은 일상이었고
그럴 만한 것은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짜르 시대부터 짜르 체제 때부터 소비에트 체제까지 25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는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라든지 크림반도라든지 이런 데는 러시아 계 인구가 훨씬 많고, 우크라이나는 또 정치적으로 그래서 러시아 친러파 혹은 러시아 계 주민들이 많은 동부 지역과 그리고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또 갈등이 또 있습니다. 도농 간의 갈등, 동서 갈등. 어느 나라 얘기인지 좀 느낌 오시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외세의 공자까지 들어가면 한 나라의 국력과 한 나라의 발전은 정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궤적에서 30년을 헤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어찌나 고생을 했으면 이제 전쟁을 불사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과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그 30년간의 자기 혼란, 내부 분열, 그리고 내부 어떤 내란 상태, 내전 상태까지 떨어졌던 우크라이나의 경험입니다. 이게 초강대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의 위치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현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경험이 한번 다시 떠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지리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재수가 없다 그러나요? 운수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 이웃이 딱 셋인데 셋이 딱 전 세계에서 1, 2, 3등 막 3, 4등, 5등 안에 드는 사람들. 거기다 역사적으로 미국까지 포함해서 우리하고 관련 있는 이 네 나라가 우리한테 침략한 경험이 있고 전쟁을 했고 이겨가지고 정복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 한 번씩 다 해봤어요. 소련군도 진주해봤고 미군도 압록강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둘이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휴전선 설정할 때 얘기 아까 연상되시죠? 38선으로도 한번 거봤고 그 다음에 휴전선으로 거봤고, 기본적으로는 바로 코리아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전후 질서를 만들어 놨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관련된 우리 주변의 이 네 나라는 이 한국 혹은 조선 혹은 이 코리아라는 걸 연상하면 우리가 한번 이겼고 정복했고 지배받은 나라고, 분할해서 이쯤 해놓으니까 뭐 어느 정도 여전히 조종 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인 나라다라는 만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을 회복할 만한 모든 국력과 여건과 인구와 문화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약소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좌절감 속에서 혹은 열패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하는 아예 친러파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좋아서가 아니라 러시아한테 맞붙어 갖고서는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열패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외교의 지혜가 러시아에 무조건 붙어야만 산다. 우리는 아니다.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서는 우리는 정말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기회가 됐을 때 유럽이 되자. 유럽으로 붙고 차라리 미국 같은 나라, 멀리 떨어진 나라의 보호를 청하자. 나토의 보호를 청하자. 여기서 벗어나야만 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벗어나야만 된다. 러시아하고 맞붙어서 싸워서는 우리는 여태까지 이겨본 적도 없고, 러시아하고 싸워서는 우리 자체가 너무나 크게 피폐하고 당한다. 팽팽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건에서 지금 전쟁은 벌어져 있습니다. 연상하자면 이 우크라이나 한반도하고 좀 비슷한 점을 연상하자면, 나라는 뺏겼고 이를테면 국가라는 것은 그리 강하지 않았는데 언어도 뺏긴 적도 있고 역사도 부정당한 적은 있는데 민족은 살아남은,
둘 다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우크라이나는 더 심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중국하고의 조공관계, 원나라하고 조공관계, 명나라하고 조공관계, 총나라까지 이어지는 조공관계를 어찌어찌 해서든지 간에 맞으면서 유지하면서 자치의 경험이 길고, 우크라이나도 나름 자치를 무수하게 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분할 통치를 무지하게 당한 겁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와 혹은 때로는 그 라트비아가 리투아니아가 가면 리투아니아와 주변에 혹은 밑에서 비잔틴이라든지 오스만 투르크가 가면 그냥 우크라이나는 이 비옥한 땅 그리고 바로 문명의 교차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늘 충돌이 있었는데, 충돌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국가라는 것을, 온전하게 그 영토 전체를 지키는 국가라는 것을 세워보기가 어려웠던 나라는, 무수하게 분할당하고 무수하게 충돌하면서 살아왔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우크라이나라는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은 강화된 나라, 유지된 나라. 이런 나라는 잘나서 우리 민족이 된 게 아니라 바로 핍박받아서 민족 정체성이 재생산된 그런 나라, 이스라엘 같은 거죠. 유태인들 같이. 이 나라도 바로 이런 핍박받은 역사, 이 한의 역사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국민, 민족 정체성이라는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청년기에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노인네가 드디어 이렇게까지 합리화를 하면서 자부심을 북돋는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삐딱한 대학생일 때. 근데 그분이 정말 큰 뜻을 읽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뜻깊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 그 자체가 유지된 것은, 민족이란 단위가 유지된 것은 오늘날 이러이러한 그야말로 그런 강대국 옆에서 그런 무수한 핍박과 침략 그리고 국권 상실을 겪으면서도 이런 세계적인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두 나라를 만든 그런 민족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이 인류학자들 말이죠, 준비라면은 좀 너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그러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스키타이 문명이라고 아시죠? 스키타이 문명. 신라 고분에서 나오는 황금 금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우리가 거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크로드 초원의 문명으로는 우리는 연결된 땅이에요. 그것의 서쪽 끝, 우리는 동쪽 끝이에요. 우리보다 더 동쪽 끝은 일본. 일본은 자기들이 동쪽 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까지. 대개 우크라이나 조금 더 나가죠. 이 스키타이 문명 시절, 이 스키타이 문명이라고 그러는 이때는 그런 그 세기의 그런 교류. 그래서 스키타이인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조상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차관 문명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 초원의 문명권의 벨트에 있는데, 이것들이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두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동서축으로 이어진 문명과 남북축으로 이어진 문명이 부딪히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바로 지중해권 문명하고 유라시아권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비잔틴 문명으로 이어지는 바로 지중해권의 그 문명이 바로 유라시아권에서 스텝과 초원에서 연결돼가지고서는 대륙에서 내려오는 그 세력, 그 다음에 북쪽 스칸디나비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이킹 세력, 이런 것들하고, 이게 야만족이죠. 야만족이라고 보통 지중해 문명권이 바라보는 그 세력들의 충돌 지점으로 우크라이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하나 개입이 되는 것은 몽골의 침입이 또 있는 겁니다.
그건 동서축의 개입입니다. 몽골 지배를 당한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크게 봐서 두 개의 공유하는 역사 경험입니다.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민족의 우리가 종가다라고 그러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루스라는 말의 출발이 지금 키예프 지방에 최초로 성립된 루스 공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모스크바, 루스 공국이 먼저 모스크바까지 다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가에 러시아라고 그런 말의 종가입니다. 우리는 고려라고 그런 말처럼. 시기도 대략 그 루스 공국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 시기고, 신라 고무렵이에요. 뭐 장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쯤이에요. 그게 루스 공국이 만들어진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넘어오고 저쪽 해서 우리 고려 좀 자리 잡히고 이랬을 때까지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몽골에 침입받으면서 우크라이나는 비잔틴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신들이 동방정교, 그리스가 비잔틴 문명이 망하고 이제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에 자신들이 이제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몽골 침입받으면서 그 정통성이 있었던 것을 모스크바한테 뺏기게 됩니다. 모스크바로 일단 피신을 하고, 동시에 또 이쪽은 카톨릭 세력,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세력의, 로마 카톨릭 세력의 이제 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그 서부 지역, 그 폴란드하고 가까운 지역, 이쪽은 그 유럽 쪽하고 가까운 친유럽 계통에다가 폴란드 지배를 오래 받았던, 그리고 카톨릭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고요. 동부 지역, 지금 키이우 중심으로 이쪽 지역은 이제 그리스 정교를 표방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몽골 지배를 겪고 난 다음에 몽골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쪽의 지배를 훨씬 오래 받았어요. 모스크바는 몽골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리스 정교 쪽의 중심지가 모스크바로 옮겨간 다음에 정통성을 유지해왔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러시아라고 그런 말에 종주권을 이제 가져간 셈이죠. 우크라이나는 폴란드하고 저항을 계속하면서 폴란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밑에서 올라오는 타타르, 우스만 투르크라든지 투르크족 계통, 아랍 계통 사람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국가가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자위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병조직, 민병조직처럼 만들어진 것이 코사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지만 무기를 들고 자위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유 전투 세력이죠. 이 코사크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의 그 핵심 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국가라는 것에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우리는 독립을 추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율적인 권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전투 집단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폴란드 제국, 폴란드 쪽에서도 용병으로 이용하고, 짜르의 러시아 제국에서도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용병으로 이용하고, 그냥 국가가 없으니까 갖다가 쓰는 거죠. 근데 써도 이 코사크 사람들의 경우에 용병으로 이용당하면서도 그 자신들 간에 폴란드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나오면 폴란드 쪽의 코사크하고 러시아 쪽의 코사크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많이 봤죠. 이런 그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쪽에서 너무나 코사크들이 소모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피해 의식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저희는 대개 50분 단위 강의를
한 두세 시간 해야 한 꼭지가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제 전쟁 얘기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푸틴은요. 왜냐하면 소러시아라고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 자치권을 완전히 뺏은 다음에 예카테리나 대제가 1700년, 그러니까 18세기 중후엽에 우크라이나 그나마 있었던 자치권을 뺏어버리고 완전히 하나의 속지로 만들어버리고 우크라이나 언어도 탄압하고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예카테리나 대제가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뺏은 다음에는 아예 종가인 러시아를 소러시아라고 부르고 우리가 벨라루스라고 그러는 백러시아, 그 위에 있었던 백러시아는 또 백러시아. 그쪽은 좀 더 스칸디나비아 발칸 쪽의 영향, 발티크의 여러 나라들하고 영향이 있었던 그런 곳들인데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슬라브 계통의 러시아와 역사를 공유하는 아류다 해갖고 하나는 백러시아, 하나는 소러시아라고 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러시아라고 그러는 제목으로 쭉 소비에트 시대까지 오다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우크라이나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그 전에 먼저 소비에트가 성립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독립의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3.1운동 해갖고 만세 나가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독립운동을 이제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하고 싸우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리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 기회에 독립을 하자 하면서 독립운동의 열기도 있었고 임시정부도 세우고 또 실제로 공화국도 세웁니다. 그런데 금방 우크라이나는 그것이 빼앗긴 것은 바로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의 중심 세력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어요. 트로츠키. 소비에트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도시 노동자들 중심으로 또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셰비키 혁명의 핵심 멤버로 가입하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체계를 만드는데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니까 자연히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는 자기 민족 자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에트라고 그러는 어떤 이상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더 우선하게 된 거죠. 우리 NLPD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 소비에트 쪽의 핵심 세력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바로 후르시초프도 우크라이나 사람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던 러시아계 사람입니다. 이 후르시초프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킨 고르바초프는 아예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고르바초프는 우크라이나 사투리 억양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선거를 했었으면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소비에트 체제의 핵심 세력으로까지 등장하면서 그 안에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 해체의 중심 인물까지 소비에트 형성의 중심 인물에서 소비에트 해체의 중심 인물까지 우크라이나 인맥이 당당하게 쭉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다수는 소비에트라고 그러든 러시아라고 그러면 아예 학을 띠게 되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 지배의 상황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은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932년에 33년. 이것은 유태인들의 대학살 홀로코스트하고 비슷하게 홀로도모르 우크라이나 대기근인데 이거는 스탈린이 인종학살한 거다. 대량 학살한 거다. 이것은 기근이 아니다. 학살이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선언, 판명이랄까 선언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것은 인종학살, 제노사이드였다라는 얘기가 정설로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는 곡창지대에서 바로 곡물을 키웠던 농민들이
350만에서 500만이 죽은 겁니다. 뭐 많이 추정한 사람들은 1000만까지 얘기하는데 학자들이 지금 정설로 거의 최소 단위로 잡은 게 330만 사망입니다. 도시 노동자들도 아니고 자기가 식량을 키워놓고 다 뺏겨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350만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비에트, 러시아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를 갈겠는가. 실제로 소비에트 시절 내내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은 뭐 비밀이었는데, 억압된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그 시기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이웃 나라인데 인구가 15% 16% 늘 때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6.6% 감소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문헌적으로는 눌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인민들이 겪었던 일종의 그 선체험이죠. 1932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연상할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바로 겪었던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 겪었던 그런 굶주림입니다. 이런 것들을 겪고 오히려 나치 침공을 갖다가 환영까지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나치 침공을 겪으면서도 또 한번 나중에 나치가 러시아보다 소비에트보다 더 지독하니까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해서 그 빨치산 투쟁을 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빨치산 투쟁한 사람들 숙청을 또 해요. 또.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그러면 소비에트라고 그러면 어떤 명분 어떤 이념을 얘기해도 결국은 민족적으로 우리가 아주 희생양이 된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아주 뼈에 새겨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에는, 소비에트 시절에는 그렇게 권력의 핵심 부에까지 등장하는 주류 집단으로도 출세하는 엘리트 집단이 있었지만 소련이 흔들리고 소비에트 체제가 연방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도 아까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고르바초프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비에트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다른 모든 위성 자치국들이 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탄 나라들까지 다 한꺼번에 독립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그 고르바초프가 동유럽에서 그 소련 군대를 갖다가 빼고 그야말로 베를린 독일이 통일되고 그럴 때 이제 빼면서 그 구두로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한테 약속한 거는 동유럽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토에 대항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하더라도 나토가 동유럽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겠다라는 구두 협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994년에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클린턴, 옐친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그 소비에트의 핵무기를 가졌던 나라들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의 안전, 우리는 다시는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침공하지도 않고 우리의 안전은 집단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그 보장을 받고 핵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집니다. 약속을 꾸준히 야금야금 깨지게 된 것은 러시아가 특히 푸틴이 집권했을 때 그때쯤에는 이미 옐친 시절,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러시아를 3등 국가로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 90년대 중후반 요때에 이미 그 발트 3국이라고 그러는 그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조금씩 EU 가입부터 시작해갖고 나토 가입까지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엔 폴란드 이런 나라들까지 넘어가게 되고 체코 이런 나라 넘어가게 되고 푸틴으로서는 결정적으로 불안하게 느낀 거는 루마니아, 몰도바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또 벨라루스에서 작년 재작년에 벨라루스에서 민주화 투쟁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EU에 가입하고 나토 가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의 또 컴플렉스예요. 트라우마가. 유럽이 한 덩어리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침공당한다. 나폴레옹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지금 독일과 프랑스와 이런 나라들이 EU라고 하는 강력한 유럽의 연합국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힘과 국방력까지 결집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넘어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약속 혹은 각서 이런 것들로 하나의 현실이 만들어졌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바로 그 현실을 갉아먹는 그런 또 다른 현실, 변화가 벌어지니까 러시아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바로 옐친이 서방 국가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무시당한 것을 바로 옐친의 보좌관으로서 바라봤던 KGB 출신의 젊은이 푸틴이 이를 갈고 러시아의 복귀를 꿈꾸고 노력한 게 2000년대 20년입니다. 이 20년 동안에 러시아가 석유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다시 이를테면 국방력부터 시작해서 국력 재구축을 시도하면서 서서히 그 이전에 약속 파기한 주변국들에 대해서 혹은 이미 파기한 데는 더 이상 힘이 뻗치기 좀 어렵지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더 인접한 특히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아주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국정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관련된 다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벨라루스의 정치 정황이 아주 안 좋고요. 거기도 국민 소득도 상당히 안 좋고 나라 발전을 못했고요.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친러 세력의 여러 가지 교란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친러파를 견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혁명이 2004년의 오렌지 혁명입니다. 이때 이제 친서방파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친서방이 집권하면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동서분열, 그 다음에 도농분열 이걸로 또 분열이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해서 다시 친러파가 득세를 합니다. 이건 선거를 통해서도 다시 득세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러다가는 우리가 러시아 이런 국정 개입에 농락당하다가는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혁명이 2013년, 14년에 있었던 유로마이단 혁명이라는 겁니다. 아예 우리는 유럽 나라가 되자라고 그러는 그런 투쟁을 하는데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윈터 온 파이어라고 그러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텐데 보시면은 바로 이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그러는 것이 2014년에 친러 정부를 쫓아낸 그 혁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도층이 다 유로마이단 그 광장에서 이거 하던 친구들. 간단히 얘기하면 유로마이단은 4.19부터 광주까지 60항쟁까지가 다 100일 사이에 압축적으로 벌어진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4.19 정도의 소박한 시위가 깡패들, 백골당 같은 것들의 교란을 받고 점점 분격한 시민들이 결집하면서 무장투쟁까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소련으로 친러파 대통령이 이제 망명 나가버리고 탄핵되고 그 다음에도 다시 승리를 하지만은 또 선거하면은 친러파가 이기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혼란하다가 지금 이 젤린스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2019년에,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혁명의 승리가 2014년이니까요. 5년 동안 다시 한번 친러파 선거에도 이기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젤린스키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우리는 유럽, EU 가입하고 나토 가입한다를 아예 정책으로 걸고 헌법에다가도 표방하고 이걸로 가겠다라고 걸고서는 그 코미디언 출신 연극인이 집권을 했는데, 이때 집권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코드 인사, 전부 자기 주변의 극작가, 연출가, 무슨 예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유로마이단 혁명 그 광장, 마이단은 광장이에요. 유럽 광장. 이 마이단 광장에서 100일 동안 함께 투쟁했었던 그 예술가, 이 극작가, 이런 문화인들이 이 정부의 핵심 구성원이 돼갖고 왜 그랬느냐? 기성 정치는 못 믿겠다. 기성 정치는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러시아한테 넘어간다. 러시아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순수한 사람들끼리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뭉쳐갖고 한 거죠. 자, 그랬고 이것을 잘해 그랬는데 어디가 그랬겠습니까? 무기도 대줄게. 잘 싸워봐. 정말 잘해. 잘 되면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지도 몰라. 유럽 쪽에 있는 EU 쪽은 나토 가입하면 안 돼. 지금 저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지금 경고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선뜻 받아줄 수가 없네. 오히려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얽혀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급격하게 서방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조장을 했던 거죠. 그 성과를 지금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터진 겁니다.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이미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면 아마 그래도 도와주겠지라는 기대, 그리고 이쪽에서 결연하게 움직이면은 설마 쳐들어오게 하겠어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 예측 속에서 전쟁까지 간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전쟁 직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전쟁이 터지기 며칠 전까지 푸틴을 붙들고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 아까 코리아 모델이라고 그런 건 이제 휴전 협정이, 이거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핀란드처럼 중립국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로 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미국 쪽의 어떤 지지와 그리고 좀 저돌적으로 밀면 혹시 이번에 확실하게 넘어가는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젤린스키 대통령은 이런 핀란드식의 중립화 방안 같은 것은 뜨뜻미지근해서 저거 해서 지금 전쟁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작에 우린 또 한 번 기회를 잃을 거다. 지난 20년 동안 기회를 잃었듯이 하고 마크롱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러시아로서는 핀란드처럼 되기에는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내부 분열이 너무 있기 때문에 핀란드처럼 하겠다고, 중립하겠다고 당신이 그래봐야, 젤린스키 당신이 약속해봐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역시 러시아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리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평화협상 하고 있을 때 젤린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립 얘기합니다. 이제 나토 안 들어가고 중립하고 그런 땅만 다 돌려줘.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은 터졌고,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토가 파괴가 되고
수천 수만 명이 죽고 300만 400만이 난민이 되고 이산가족이 되고 한 나라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 감수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여기서 지금 정말 봐야 될 것은 가장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나라, 내 땅을 우리 민족이 전쟁을 겪도록 하면 안 된다. 전쟁터가 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정치 외교 혹은 그 안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는 지금 세계가 예상하거나 러시아가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역사적인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국내 정치, 대외 외교 모두의 어떤 실패로 인한 그 무지막지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침략을 맞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양상은 인류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만만하게 과거 제국주의 침략식으로 쳐들어간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말살시킬 수도 없고 쉽게 굴복시킬 수도 없다. 끝까지 무장투쟁하는 그 국민, 그 사람들을, 민족을 상대해야 될 거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교훈이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이 혹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고립됐을 텐데 젤린스키 대통령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거의 셀럽 정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비디오 그 영상 이미지가 바로 참호에서 티셔츠 입은 채로 전 세계에 방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 방식이 과거처럼 통신사 몇 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SNS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폭격도 어렵습니다. 함부로 잔혹행위도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약이라든지 제재는 러시아의 지금 지난 20년간의 축적한 모든 역량을 한순간에 날리고 있고 앞날의 모든 가능성, 어떤 그 세계적인 헤게모니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고 이미 졌다. 그러니까 초기에 전격전으로 치고 들어가면 항복하고 나오거나 친러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나 최소한 협조할 줄 알았는데 막상 침공하고 들어가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민족적 트라우마가 다 되살아나면서 다시는 저런 종류의 무력에 굴복하고 살지는 않겠다는 그런 그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러시아 군과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그 우크라이나의 국민적 단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양상은 제발 전 세계의 초초 강대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광주가 있었기에 60항쟁 때 군대가 탱크를 몰고 서울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갖고 있는 무력만으로 국민들 혹은 민족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구전이 되고 오래 끄는 전쟁이 되고 설사 정복한다 하더라도 게릴라전을, 그리고 게릴라전 이후까지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다만 초초강대국들만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겪고 이라크에서 겪고 아프간에서 겪으면서도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기 땅에서 벌어지지 않는 분쟁 자체가 초초 강대국들에게는 또한 꽃놀이이기 때문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많은 것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까먹었던,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이라크 침공, 아프간 침공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침략 국가로 사실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의 위상이, 국가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했거든요. 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래도 의지할 만한 나라라는 그런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데다가 더욱 중요하게는 트럼프 때 거의 와해시키다 했던 나토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부활시켰고, 미국에서 점차 쇠약해가고 있는 미국의 국내 군수산업 공장으로밖에 작동하지 않던 미국의 군수산업을 다시 부활시켜서 수출 시장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더욱 결정적으로는 EU,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럽의 연합국가가 러시아하고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상호 의존 관계가 되는 것을 완전히 쐐기를 박을 수 있었다는 걸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국으로 봐서는 빨리 끝나서는 안 될 전쟁이에요.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난을 했을 때 정치가의 개인적인 사적인 비난이 실수가 되게 아니듯이 마크롱 대통령이 견제를 했습니다. 긴장을 또다시 고조시키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는 휴전이 중요하고 전쟁을 빨리 끝나고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 자, 핀란디제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핀란드처럼 해라. 바로 핀란드가 1939년 12월에 소비에트 스탈린이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온 국민이 단합해서 겨울전쟁이라고 그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전쟁을 했습니다. 소비에트 군대를 핀란드 같은 작은 나라의 국민들이 한겨울 내내 끈질긴 저항을 통해서 물리쳤던 겁니다. 근데 그 핀란드가 사실은 왜 그 전쟁을 치렀는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소비에트 스탈린이 거듭 경고를 줬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동맹국들, 영국이나 이런 동맹국들, 멀리 있는 동맹국들이 도와주리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또 약속도 했는데 약속도 믿었어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동맹국들은 싹 그냥 군수물자만 좀 보내줄게. 식량만 좀 보내줄게. 이러고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핀란드 땅을 초토화시키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까스로 물리치긴 했지만 가까운 이웃 나라를 화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먼 데 있는 친구를 너무 믿거나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교훈이 되죠. 얼마 전에 시진핑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 걸어서 이사할 수 없는 이웃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시사하는 바가 많은 표현입니다. 초초 강대국 옆에 준 강대국이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 자신감이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보다 넘치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숙명적 위치를 알아라. 핀란드는 바로 그런 소비에트하고의 아주 피나는 투쟁 끝에 가까스로 침략을 물리치긴 했지만 바로 그렇게 싸웠던 불구대천의 원수 소련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중립을 선언합니다. 냉전 시대 내내 중립국으로서 소련의
스탈린 같은 편집관 같은 혹은 소련의 여러 브레즈네프나 이런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예방 외교 관리해 가면서 정치적으로는 중립,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친서방 그런 그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국제정치학을 미국에서 배운 사람들은 핀란디제이션이라고 그런 말을 경멸하는 뜻으로 씁니다. 강대국의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자존심 체면도 없이 굴종적으로 자기의 자주권을 알아서 양보한 아주 굴욕적인 그런 일이라고 배웁니다. 입장 바꿔서 바로 그런 맥락과 역사적인 경험과 맥락과 교훈을 새긴 나라가 택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적인 사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 얘기 지금 서쪽에서 벌어진 유라시아 세력과 대서양 세력, 나토와 바르샤바, 러시아와의 지각 변동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과 유라시아의 다른 쪽인 이쪽은 바로 남북 분단선이 최전선입니다. 이것은 오키나와로 이어지고 홍콩으로, 타이완으로 이어지고 홍콩으로, 그 다음에 필리핀, 남중국 제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쪽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에서 부딪혔다 그러면 동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또한 러시아의 세력까지 바로 이 축에서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단국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위치입니다. 그 분단국의 또 한 나라가 국민적인 분열을 겪고 있다 그러면 외세가 개입하기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바로 그런 대륙과 태평양 세력의 충돌 지점에서 전쟁터가 되지 않으려면, 지각 변동에 충격을 직접 받지 않으려면 정말 민족적인 지혜, 국민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 어떤 쪽이든지 반중국이라는 이름을 띠건 친미, 친중 이런 식의 용어들이 혹은 이런 식의 편가르기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기 외세가 개입하고 아주 조작하기가 참 좋은 환경을 만들고요. 또 환경도 그렇지만 동시에 외세가 착각하기, 바로 푸틴이 친러 세력을 믿고 뛰어들어갔듯이 외세가 오판을 내리기가 쉬운 그런 불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시에 남과 북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척, 민족 내부에서 이렇게 대척하고 있으면 우리 둘만 열심히 싸우게 만드는 걸로 타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대륙과 태평양 세력의 충돌 지점, 지각 변동의 긴장,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어도 민족 간에는 또 한 번의 화합과 합의가 도출되는 그런 대화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가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필요하고 민족 차원에서도 대화를 해서 이런 긴장, 갈등의 국면을,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